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갑작스러웠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에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경미한 증상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막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계실 수 없는 상태였고 누군가는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바쁘다며 고개만 갸우뚱했고 시누이는 아예 연락도 잘 안 받았습니다. 며칠 후 시누이가 집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녀는 예전보다 더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비싼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 아버지 어떻게 할 거예요? 시누이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결국 언니가 가져갈 거니까 언니가 모셔야죠. 동생인 제가 뭘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지만 시누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논리를 말하고 있다는 듯이. 미영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제가 말을 시작했지만 시누이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저는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남편 일도 도와야 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시간도 있고 어차피 시댁 장손 며느리잖아요. 게다가 아버지 유산도 오빠한테 가는 거니까 당연히 언니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누이의 논리는 일견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그리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해서 결국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상의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장남이니까. 남편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과묵하시고 착하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치매라는 병은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첫 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시아버지는 한밤중에 일어나셔서 집을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 어머니가 기다린다고 하시면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때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밥은 언제 먹어? 화장실이 어디야? 내 옷은 어디에 있지?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대답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성 있게 대답해드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쳐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기저귀 갈아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걸 자주 잊어버리셨고 결국 기저귀를 착용하셔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워하셨지만 점점 그런 감정도 무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두세 번씩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잠깐 졸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부르셨고 밤에는 간병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몇 달 만에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치매 진료도 받아야 하고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 다른 질병도 생겼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면 정형외과, 소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소화기내과, 병원은 마치 제 직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처음엔 멀쩡하던 제 손목과 허리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로 옮기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제 몸도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시아버지 병원에 가야 해서. 죄송해. 시아버지가 밤에 잠을 안 주무셔서 너무 피곤해.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시아버지를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잠깐 마트에 다녀오는 사이에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동네를 헤매고 다니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웃분이 발견해서 집으로 모셔다 주셨지만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생 많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 나가면 저녁까지 집에 오지 않았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이라며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드니까 내가 집안일이라도 도와줄게 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이 더 어수선하네. 좀 정리 좀 해놔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욱 힘든 건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시누이는 가끔 집에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잘 계시죠? 라며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금세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시누이를 알아보고 반가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미영아, 아버지가 너를 많이 찾으셔. 가끔 더 자주 와줄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시누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니, 저도 바빠요. 제 삶도 있고. 그래도 언니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유산도 언니가 받는 거잖아요. 유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시누이는 마치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시선이 너무 불쾌했지만 그때마다 가족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말씀도 거의 안 하시게 됐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하기 힘들어지셨습니다. 가끔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하셔서 여보야, 고생이 많구나 라고 하실 때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힘들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기저귀를 벗어던지시거나 음식을 거부하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제 체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를 들어 올리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허리 디스크도 생겼습니다. 시아버지를 부축하고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을 시켜드리는 일을 하다 보니 허리가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시누이의 반응은 여전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건강 챙기면서 해야죠. 몸이 안 좋으면 아버지 돌보기도 힘들 텐데. 마치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아픈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그래도 언니가 끝까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유산 생각해서라도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7년째가 됐을 때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제 거의 누워서만 지내셨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번씩 돌려드려야 했으니 밤잠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집에 와서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언니, 많이 늙으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버지도 이제 많이 편찮으시니까 오래가지는 않을 거예요.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말, 시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8년째, 9년째. 시간은 흘러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제 몸과 마음도 점점 망가져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간병을 시작할 때만 해도 5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60대처럼 보였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10kg 빠진 몸무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옷들이 모두 헐렁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많이 고생하는구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해도 그래, 고생 많다.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은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가끔씩 들러서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 아버지 유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라는 말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게 아니었는데 시누이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째 되던 해봄, 시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는 입원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밤낮 없이 간병했습니다. 시누이도 병원에 왔지만 하루 종일 있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제가 아이들 돌봐야 해서 연락 오면 바로 올게요. 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직장 때문에 낮에는 올 수 없다고 했고 저녁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시아버지 곁을 지킨 건 저뿐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투병 끝에 시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10년간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자주 뵈러 오지 못해서 라고 했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있다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집을 나설 수 있다는 것,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년 동안 간병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60세가 된 제게 남은 건 망가진 몸과 텅 빈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이 된 것은 시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시누이가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것 말입니다. 10년 동안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장례 후 며칠 뒤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재산조회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예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10년 동안의 노고가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서에 적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조회 결과 피상속인 명의 재산 없음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없음, 예금 없음, 주식 없음, 모든 항목에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살고 계시던 집도 그동안 알고 있던 땅도 모두 이미 처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10년 전부터 차례차례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미납된 병원비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하면서 받은 건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시누이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괜히 기대했네요. 결국 얻은 게 뭐예요? 시간만 버린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무엇을 위해서 간병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미영아, 내가 10년을 아버지 곁에서 지낸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넌 도망치고 난 남아서 지켰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조롱해? 시누이는 더욱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언니, 현실을 봐요. 언니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니는 평생 간병인으로 살다가 끝난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간병인으로 살다가 끝났다. 정말 제 인생이 그런 것일까요? 남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방관자였습니다. 아내와 여동생이 싸우는 것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바보였을까요? 10년을 헛되이 보낸 걸까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간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도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잠자리에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60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진우의 말처럼 간병인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꿈을, 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못했던 일들, 가보지 못했던 곳들, 이제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병원에 가서 제 몸부터 치료받기로 했습니다. 손목과 허리, 그동안 방치했던 모든 곳들을 제대로 치료받을 것입니다. 건강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 거울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출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0년 동안의 간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인내심과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진우이의 비아냥도, 남편의 무관심도 더 이상 저를 묶어두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울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후반전이야말로 진짜 실력이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10년 동안 쌓인 피로와 상처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동안 희생한 제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간병인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시아버지 간병하느라 잊고 살았던 꿈이었습니다. 60세에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다니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간병하며 익힌 인내심과 섬세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바리스타 교육원에 등록했습니다. 등록비를 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갔을 때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열정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고마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하나하나가 다 낯설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금세 익히는데 저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원두에 대해 배웠습니다. 원두의 종류, 로스팅 정도, 그라인딩하는 방법,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원두를 만지고 냄새를 맡아보면서 이런 섬세한 세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우유 스티밍이었습니다. 라떼나 카푸치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유 거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했지만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 손목의 각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스팀의 압력을 잘 조절하셔야 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굳어진 손목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시간을 맞추는 것도 익숙해졌고 우유 거품도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른 수강생들과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는데 커피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어머님,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라고 말해줄 때는 뿌듯했습니다. 2개월째에는 라떼 아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거품으로 예쁜 무늬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모양도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하트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머님, 하트가 나왔어요. 옆에서 함께 연습하던 20대 학생이 기뻐해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60세에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경험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서도 연습했습니다. 작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하나 사서 매일 커피를 내려봤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왜 쓴 돈을 또 써? 라고 투덜거렸지만 제가 내린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맛이 괜찮네 라고 인정해줬습니다. 친우이가 집에 왔을 때도 제가 내린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언니, 60세의 바리스타 교육이라니 창피하지 않아요? 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커피 맛을 보고는 의외로 맛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 말입니다. 매일 교육원에 갈 때마다 설렜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기뻤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배움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습니다. 교육원에서 만난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특별하세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씨가 남다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10년간 시아버지를 간병하면서 배운 인내심과 배려심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4개월째에는 실습이 시작됐습니다. 교육원에 딸린 작은 카페에서 실제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첫날은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만드신 커피예요? 첫 손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네,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정말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커피를 드시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5개월 후 드디어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을 봤습니다. 실기와 이론 모두 치러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60세에 시험을 본다는 게 어색했지만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만큼 자신 있게 임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있을 때 정말 울컥했습니다. 60세에 얻은 첫 번째 자격증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만을 위해 따낸 자격증이었습니다. 남편도 축하해줬습니다. 여보, 정말 대단해. 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동안 못마땅해 하던 남편의 인정을 받으니 더욱 기뻤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동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만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자격증도 있고 열정이 보여서 뽑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카페에 서 있으니 정말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손님에게 커피를 내어드리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만든 커피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일 시작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커피를 만들어 드릴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잊고 있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바리스타가 된 후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매일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고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세상이 다시 넓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간병하느라 좁아졌던 제 인생이 다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어머니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60세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감탄하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친우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60세의 아르바이트라니 체면이 안 서지 않아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행복한 일이니까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고 바리스타 앞치마를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좋아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10년 동안 간병에만 매달려 살면서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거울 앞에서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직원들이었지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따라주었고 모르는 게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낄 법도 한데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손목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10년간 시아버지를 돌보느라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했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기쁨이 아픔을 이겨내게 해줬습니다. 언젠가는 제 카페를 열어보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아주 작은 카페라도 좋으니까 제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60세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여보, 정말 달라졌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전의 저라면 절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커피 만드는 기술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손님들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힘든 하루를 보낸 직장인 손님이 와서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는데 어머니가 내린 커피 한 잔 마시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보람찼습니다. 한 번은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엄마도 어머니 나이 정도인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보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니 생각지 못한 보너스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력적으로는 여전히 힘들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10년간의 간병은 고통스러웠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세의 바리스타, 늦은 시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배운 인내심과 세심함, 그리고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지금의 제게는 최고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고 최고의 커피를 만들어 드리려는 마음이 바로 그때 배운 것들입니다. 시누이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지금은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줍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만족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간병으로만 끝날 뻔했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60세의 제2막 인생,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 손님들의 미소, 동료들과의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의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새로운 커피 레시피도 익히고 더 정교한 라떼 아트도 연습하고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까요. 6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제 카페를 열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한 걸음씩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10년의 간병이 끝나고 새로 시작한 제2막의 인생.
이제 정말 제가 주인공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